문화 3강 정부 부채 부분입니다. 자, 지금 뭐 코로나 시대 때문에도 그렇지만,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가 없으면 전체적으로 그 경제적으로 이것이 어떤 돈은 있어야 돼. 재정이 지금 빵빵하지 못하다 보면 결국 할 수 없이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정부의 부채가 되는데 빚을 진단 말이죠. 나라 정부에서. 자, 이것을 가지고 다른 나라와 이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건실한 나라인지 아닌지 이런 걸 평가를 해야 되는데, 자, 이것을 지금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야 될 거냐, 그거에 대한 논의입니다. 자, 그래서 독해 포인트에 보시면, 자, 여러 가지 정부 부채의 개념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 부채 규모를 파악하는데 발생하는 쟁점,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논란거리가 있단 말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자, 이때 국제통화기금은 정부 부채를 크게 국가채무, 일반 정부 부채, 공공부문 부채 이렇게 구분을 제시하는데, 자, 우리가 국제적으로 이 부채를 비교할 때는, 자, 일반 정부 부채, 요 두 번째 거죠. 자, 이것을 지금 부채로 해서 쓰는데, 자, 문제는 여기서 바로 비영리 공공기관인 바로 공적연금, 바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요게 된 기관 부채, 이것을 과연 어떻게 이 충당 부채를 포함을 시킬 거냐 말 거냐, 이거에 대한 논의 부분입니다. 자, 안으로 들어갈게요. 정부가 조세 등의 수입에 비해 지출을 더 많이 하는 경우 개인이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부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이번에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지원금 같은 경우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국 정부는 그만큼 빚이 쌓여가는 거예요, 지금. 자, 일반적으로 부채는 갚아야 하는 금액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이러한 부채를 갚는 것을, 자, 부채, 빚을 상환, 돌려준다 그래서 부채 상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부가 부채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국가 신용이 크게 훼손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지금 여기 소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서부 유럽 국가나 이런 데에서 뭐를 막아버렸어요. 그 전체적인 그 자금의 저기를 막아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러시아와 같은 이런 루브라 같은 경우는 가격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그만큼 부채가 엄청나게 쌓이고 있습니다. 잘못되면 여기에서 결국 어떻게 러시아 이쪽은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야? 국제 도산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나라가 그냥 망해버리는 거야, 지금 경제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때 국가 신용이 크게 훼손되고 국가의 경제 활동 전반이 마비가 되어 국민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기므로 부채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임일 겁니다. 자, 어느 정도의 부채가 적정한 수준인가를 결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개인의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해당 개인의 연간 소득 금액 대비 상환하는 원금 및 이자의 연간 합계 금액이 일정한 비율을 넘을 수 없도록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한 개인은 지금 정부에서 규제를 해서 몇 퍼센트 이상, 지금 이 사람이 버는 돈은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200만 원 정도의 매월 이자를 내거나 원금을 상환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법적으로 이걸 막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일정한 이상은 얘를 돈을 빌려주지 마라. 왜? 불보듯 뻔한데 못 받을 거를 원금이나 이자 상환을 못 할 걸 뻔히 아는데 이거 빌려줄 수는 없잖아요. 자, 부채 상환의 부담이 소득 범위 안에서 관리되도록 하려는 의도인데, 이와 유사하게 정부 부채 규모의 적정성 판단에 흔하게 쓰이는 기준이 바로 국내 총생산, 바로 이 GDP 대비 정부 부채의 비율입니다. 자, 정부가 우리나라가 총 지금 소득 얼마만큼의 지금 국민들이 총생산을 소득을 얻어내느냐, 총소득. 자, 거기에 대비 얼마만큼의 부채가 있냐. 자, 이거를 계산해 보면 된다는 거죠. 자, 국내 총생산은 한 국가 안에서 일정 기간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 합을 우리는 뭐로 본다? 국내 총생산, GDP로 보는데, 그러한 생산의 대가는 궁극적으로, 자, 국가 차원의 결국 소득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의 비율은 서로 다른 국가의 정부 부채의 적정성을 비교하는 데 되게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이거 비율을 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건전하다, 좀 잘 운영이 되고 있군,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부채 비율이 높다면 조금 건전하게 좀 운영되고 있지 못하군, 이걸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국가 간 정부 부채의 규모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채의 개념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필요할 겁니다. 일단 비교를 하려면 일정한 기준, 국제적으로 서로 지금 맞출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겠죠. 자,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그 기준에는 세 가지 범위의 정부 부채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자, 국가 채무입니다. 국가 채무는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회계 및 기금상 빚으로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부채. 자, 결국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채들. 이걸 좀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자, 국가 채무에 여기 비영리 공공기관. 자, 그래서 비영리 공공기관에 뭐를 합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부채를 합산을 합니다. 이 부분을. 자, 그래서 이것 일반 정부 부채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조금 이따 다룰 게 바로 이 일반 정부 부채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이때 정부 부채에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의 비영리 공공기관까지에 포함해서 넓은 의미의 정부로 보는 겁니다. 이 비영리 공공기관까지를 어디에다? 바로 정부요. 넓은 범위의 정부에다 집어넣어요. 자, 우리나라의 비영리 공공기관이 바로 이 300개가 넘어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있죠? 이것도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반 정부 부채에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의 부채를 공공부문 부채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어떤 거? 한국전력공사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비금융 공기업이 됩니다. 자, 이것까지를 부채에 포함시키는 게 바로 뭐야? 공공부문 부채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금융 공기업의 부채는 이상의 어느 개념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 공기업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여기 포함시키지 않고 나머지, 자, 이걸 이렇게 다시 정리해 드렸어요. 자, 우리가 어떤 국가 부채가 있고 거기다가 비영리 공공기관, 아까 얘기했던 국민 그 연금 있죠? 자, 이런 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 이런 걸 우리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포함을 해서 B, 이걸 우리가 일반 정부 부채인 B라고 보고요. 자, 다시 여기다가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까지를 합쳐가지고 C, 바로 공공부문 부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눈여겨볼 건 어느 부분이라고요? 바로 여기 있는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 요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걸 나눌 때 바로 B를 가지고 일반 정부 부채를 가지고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포함되는 이 노란색 부분에 이 비영리 공공기관의 이 부채를 과연 어디까지 지금 넣어야 되는 거냐, 말 거냐.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스럽다는 얘기죠. 자, 가봅시다. 자, 이 중에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에서 집계하여 국제 비교에 주로 쓰이는 개념이 바로 자, 아까 두 번째였던 일반 정부 부채. 아까 제가 이걸 B라고 표시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정부 부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의 쟁점 중 하나가 이 공적 연금에 이 충당 부채를 포함할 거냐 말 거냐. 자, 지금 공적 연금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지금 나라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게 아까 우리 비영리 단체란 말이에요. 공기업 여기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것을 여기서 부족한 부분들이 생겨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 어떤 국민들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연금을 지급을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보통? 먼저 우리가 내놓고 그것을 나중에 노후에 그걸 받는 게 바로 국민연금이잖아요. 자, 근데 이때 처음에 생각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 이게 정상적으로 계속 출생아들이 생겨나야 돼. 그래서 이제 젊은 층,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돈을 불입을 했어. 나이가 들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받을 거는 결국 누구? 밑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결국 연금을 부면 그걸 운영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노후를 받게 되는 형태란 말이야. 근데 출생률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자, 그럼 뭐가 돼버리는 거야?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면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어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가? 자, 어느 정도의 이 연금이 들어와, 이 충당, 저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없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국가에서 어떻게 충당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 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자, 공적연금에는 아까 얘기했던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이 있습니다. 자, 연금 지급은 지급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성이 특징이 있어서 자, 왜 내가 지금 연금을 듣는다는 건 내가 지금 바로 당장 받는 게 아니라 1년 후가 아니라 이걸 갖고서 몇십 년 후를 지금 본단 말이에요. 그럼 물가가 더 오를 수도 있고 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럼 그때에 따라서 이 금액에 따라서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거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지금 나라에서 국민연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뭐 이거 정확한 건 아니지만 결국 앞으로 미래에 되면 물가가 상승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당신이 지금 100만 원을 냈다면 그때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돈을 드릴게요. 그럼 지금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붓게 되면 나중에 200만 원씩을 드리겠습니다. 4개월이면. 근데 나중에 되면 줄 수가 없을 수도 생기는 거잖아요. 자, 지금 이런 게 제일 심한 게 군인연금 같은 경우. 군인들은 많이 제대를 하니까 전역을 하면 또 일찍 받아요. 나이가 60 이런 게 아니라 한 45세 이상이 돼도 이거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때부터 평생 받다 보면 연금이라는 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주는 거야. 그쵸? 일정한 저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러면 점점 계속 퍼다가 줘야 되는데 돈이 나올 재원이 없어요. 그 국가에서 그걸 계속 충당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다시 연금 지급은 지급 시기와 금액의 불확실한 특징이 있어서 미래에 발생할 연금 금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산정한 것이 충당 부채입니다. 자, 공적 연금의 충당 부채 중 국제통화기금의 기준에 일반 정부 부채로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자, 공무원 연금과 그 다음에 군인 연금 부분입니다. 왜? 공무원과 군인의 경우는 자, 국가가 고용 주체로서 고용 계약을 체결을 하고 연금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국가가 부족한 부분을 해소할 의무를 있음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아까 얘기했던 군인연금이 바로 이런 경우예요. 지금 재원은 부족한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계속해서 국가에서 이 사람들을 국가에서 고용해서 쓴 거나 마찬가지니까 연금 계속 줘야 되는 거지. 자,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의 충당 부채를 공개는 하지만 대부분은 명시적으로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시키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건 포함을 시키지 않는단 말이야, 지금. 자, 그래서 얘를 지금 뺄 거냐 말 거냐 이건데 자, 여기서 공적 연금의 충당 부채를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자, 두 가지네요. 자,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대부분의 이것은 포함시키지 않는 상황인데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두 사람 이제 논의가 이 두 개가 이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부분은 이것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주장이 있고요. 아니다. 그건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하는 입장이 있고요. 자, 각각의 이제 그 이유를 들어봅시다. 자, 먼저 공적 연금의 충당 부채를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주요 비교 대상인 선진국들의 경우 연금 개혁 등으로 재원 부족 문제의 심각성이 감소한 데 비해 자, 이 나라는 벌써 다른 나라는 이런 문제가 생길 걸 알았어. 그래서 이것을 연금 개혁을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인구 고령화로 그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부 부채를 포함을 시켜야 우리나라가 빚이 이렇게 많구나. 그러니까 연금을 개혁하고 거기에 따라서 빨리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돼.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이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빠르단 말이죠. 그럼 나중에는 젊은 사람들은 자기 소득의 대부분을 뭐로 집어넣어? 연금에다 다 집어넣어 볼 수가 없어. 만약에 강제성을 띠게 돼버리면. 그러면 결국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은 없고 다 연금에 들어가 버리면 그걸 가지고 본인이 쓸 돈이 아니라 지금에 있는 누가 연금 받을 사람들한테 줘버리면 나중에 자기는 밑에 있는 사람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소득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후세대가 없으면 결국 연금은 바닥이 나고 마는 거예요. 자, 반대로 공적 연금의 충당 부채가 미래의 연금 수입이나 그다음 연금 기금의 운영 수익으로 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데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될 경우는 불필요하게 정부 부채가 커 보일 우려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포함시키지 마라. 남들이 봤을 때 이거 나중에 되면 어떻게 여러 가지 지금 이 연금을 들어와 있는 거를 그냥 은행 통장에다 넣어만 놓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걸 가지고 계속 국민연금공단이나 여기서 그걸 굴려요. 그래서 주식에도 투자를 하고 어떤 다른 데 투자를 한단 말이야. 그럼 그쪽에서도 뭐가 생겨요? 이윤이 생기겠죠? 그럼 그만큼 이게 우리가 연금을 줄 수 있는
재원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고령화 사회만 너무 보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자, 어떤 게 맞는 건지는 정확히 지금 서로 저기지만 분명히 연금 개혁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때 정부 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과 함께 국민이 정부 부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접하여 국정에 대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자 민주국가에선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 이게 결국 공개를 해야죠. 국민들이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국 우리나라의 빚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를 계속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 보여주는 것. 자, 이게 바로 이 민주적인 어떤 투명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칠게요.